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8월 21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했지만 끝내 희비가 갈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장중 내내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0.3%대 상승하면서 3,14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도 장중에는 1%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소폭의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0.05%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긴 했지만 근데 또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하락세 보인 걸 보면 여전히 기술주 하락의 여파가 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인텔이 미국에서 마이너스 하락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돼 있는 기술주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지 지켜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들의 움직임, 특히 이 미국 기술주들의 움직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좀 상승하긴 했지만 이번 주 전체로 보면 미국 기술주 이 조정 여파에 특히나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두드려 맞은 느낌이 있어요.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 좀 여전히 국내 증시의 체력이 약하다라는 게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에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6월에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서를 살펴보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죠. 그래서 6월 내지는 7월 중순까지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사실 정책단에 있어서의 다소간의 실망감이 조금은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런 금융이라든지 지주업종들이 좀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 그 반대편에 있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주도주 영역들이 주가를 좀 올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의 하방을 좀 막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이제 이 주도주 영역에 있는 것들이 이런저런 이슈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원전과 관련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들 이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그동안에 버텨왔던 주가가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 그다음에 소득세 관련 강화하는 부분들이 이슈가 계속 되고 있다 얘기하고 노란봉투법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이 나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빠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부분도 영향이 당연히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두 개의 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이 이제 말씀드렸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지연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정책 스탠스 상으로 는 유지가 된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세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을 둘러싼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친시장 정책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규제를 좀 강화하는 정책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무언가 새로운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을 약간은 저해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는 부분을 정말로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느냐 내지는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자감세라는 부분이랑 연결돼서 이걸 해결 못할 거다라는 거 시장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에서 서로 합의가 될 것 같으세요? 사실 그 부분을 예단하기는 네, 상당히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정부 역시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면은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부분들이 즉시 시행으로 개정이 이미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주주 행동주의
발판은 마련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라든지 뭐 집중투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행동주의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시끄러워지고 주식시장에서도 개별 종목마다 이슈들이 많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주주에게 무언가 권익을 지켜줄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감싸준다면은 참 좋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확실히 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증세, 부자감세 이런 프레임 이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확장 재정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확장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씨앗을 빌려서 뿌렸을 때 가을에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빌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 보면은 정부에서는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유지는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아직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 좀 상승을 해서 조금 해석하기가 힘들긴 한데, 뭐 오늘 국내 증시는 뭐 여태까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와서 그렇다고 친다면 그 국정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떤 식으로 해소하겠다라고 말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안 와닿더라고요.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투자 심리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똑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국정계획 5개년 계획 그 안에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앞에서도 뭐 꾸준히 얘기를 드리고 질문도 주시고 이랬습니다만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좀 정치적인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좀 갖춰주는 쪽에 조금은 더 방점을 찍어주면 어떨까라는 희망을 좀 해봅니다. 네. 일단은 법들이 우리나라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맞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뭘 할 때 걸면 다 걸릴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한국 주식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렇죠. 미국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은데, 거기서 약간 걸리는 게 결국은 이제 AI잖아요. 그리고 네네. 국내 투자자가 제일 많이 산 게 뭐 테슬라, 팔란티어, 뭐 엔비디아 이런 맞습니다. 건데, 네. 지금 팔란티어도 공매도 이슈도 레포트 나오면서 되게 하락을 네네. 많이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조금 이제 차트가 좀 꺾이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그 AI는 어떻게 보세요? AI에 대해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AI 버블론에 대해서 이제 MIT의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샘 알트만의 이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AI 버블에 대한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한 수익성을 찾아 나가는 단계로 넘어가서 한 2, 3년 정도는 이 수익성이 진짜 나오는지를 체크하고 나서야 이게 버블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닷컴 버블이랑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닷컴 버블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안 그래도 자금난에 시달리던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지속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AI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투자를 주도하는 쪽이 빅테크 같이 자금력이 풍부한 쪽,
아니면은 소버린 AI 같이 AI를 하나의 인프라로 생각을 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의 투자가 만에 하나 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금을 낭비했다라는 판단이 들지언정 그로 인해서 무언가 휘청일 만큼의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AI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샘 올트먼 발언 이후에 갑자기 지금 우후죽순 AI 버블을 의심하게 하는 네. 이런 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됐던 걸까요? 일단 저는 시장을 바라봤을 때 너무 많이 올랐다. 그게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워낙 또 쏠려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시장의 폭이라고 하죠. 시총 상위 몇 개의 종목이 시가총액 비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소수의 종목들이 끌어올린 시장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배경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나와주면서 지금 일부 시장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소외주로의 반등이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가는 기간으로 뭐 냉각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AI와 관련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찾게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이 약간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실어주면 좋을 텐데 지금 간밤에 나왔던 뭐 7월 FOMC 회의 의사록도 우리 생각보다도 좀 더 매파적인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조금 더 매파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러면 시장 더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네,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기는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저는 기준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는 시장에 뭐 서프라이즈를 준다거나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만큼의 이슈는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하반기 혹은 내년 시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인데 어떻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충족을 못 시키는데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정책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바라봤을 때 이번에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변경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2020년에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 정책을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바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약간 인플레이션의 전망에 따라서 선제적인 금리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여유를 찾게 되고 더불어서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한 평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장의 기준금리가 낮아지기는 어렵다. 크게 낮아지기는 어렵다. 다만 정책적으로 금리 안정을 시킬 만한 요인들은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9월 달이 대부분 많이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정부가 유동성을 흡수하는 시기다. 그래서 TGA, 그래서 네. 정부 계좌에 네. 돈이 없는데 지금 이제 그걸 높이려고 그러면 시중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여 간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없어져서 9월 달에는 폭락을 한 번은 한다. 그때 사야 된다. 이런 이제 한 파트와 아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빠지겠냐.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세요?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지금 사야 한다. 지금도 충분히 사도 된다. 지금도 생각을 충분히 사도 하고 된다. 있고 만약에 그게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현금 일부를 놔두고 나머지를 주식에 투자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고 손쉬운 방법이겠죠. 근데 9월 유동성 위기설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법인세 납부 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9월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유동성 측면에서는 흔들릴 수 있는 기간이기는 해요. 근데 정책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SLR 규제 완화라는 부분이 8월 25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이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정확히 언제 이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연내에 시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9월에 정말 유동성 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유동성 위기가 와서 주가가 일부 낙폭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꺾여서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나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사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고용시장 이제 뭐 재평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FOMC 의사록에서는 고용시장보다는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더 톤이 더 높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고용시장을 뭔가 새롭게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고용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제가 고용시장의 전환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AI라든지 뭐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유로 잡고 있는데 고용시장 자체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민자들의 유입이 줄어드는 상태이고 더불어서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노동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낮아지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직전에 고용 지표를 바라봤을 때 신규 고용자 수가 낮게 나왔던 영향이 그런 부분들도 약간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제 구조를 생각했을 때 소비가 대략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고용시장이 이렇게 이전과 같이 좋은 환경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신규 고용이 낮은 것이 경기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소비단에 있어서의 취약한 경제 구조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저희는 고용시장 자체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문제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니, 뭐 저희가 사실 5월, 6월 고용 지표에서 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걸로 이제 조정이 되면서 겁을 네. 먹었었는데 네. 그러면 그게 지금 뭐 이민자들 줄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고용시장이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고용의 수요 공급들을 바라보면 이제 타이트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이제 1 가까이로 맞춰지는 시장이 됐어요.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뽑는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실업률도 사실 조금씩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충격을 줄 정도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계속 이제 미국 정부가 투자한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 계속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갑자기 어저께 급락을 하는 쪽으로 돌면서 뉴스에서 나오는 이제 코멘트들이 이게 중국화되는 거 아니냐, 국유화되는 거를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거냐, 바라보지 말아야 될 거냐,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지금 돈이 얼마나 없길래 저렇게 또 돈을 끌어다니냐. 예를 들면은 이제 정부가 돈을 줬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네. 투자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VC한테 또 디스카운트해서 증자해서 돈 빌리러 다니니까 인텔 진짜 돈이 없나 본데 이렇게 빠졌다.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어느 쪽 같으세요? 저는 인텔이 자금력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를 사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텔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기술력을 판단할 만한 역량은 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인텔 같이 사실은 좀 구조적으로 약간 점유율을 잃어가는 기업 입장에서 지난 실적 발표를 바라보면은 약간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산을 바라봤을 때 약간 좀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건드리는 접근을 택
택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지금 인텔의 상황으로 봐서는 미래를 생각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금력을 좀 확보를 해서 그걸 통해서 무언가 미래를 꿈꿀 만한 계획을 잡아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주가 레벨 그리고 지금의 영업 환경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빅테크들 보면 리더가 얼마나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주가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근데 미국 정부 측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인텔 CEO가 취할 수 있는 이 어떤 입지는 좁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악재가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글쎄요, 그 부분을 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은 결국 인텔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거고 반도체를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은 전략 품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인텔을 여기서 무언가 이용해 먹기보다는 당장은 좀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더 선순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론 추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인텔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을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텔이 개선이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가겠다는 게 제가 아까 중국 얘기를 한 게 중국에서 반도체 밀어줘. 그렇게 밀어줘가지고 다 만들어졌잖아요. 일단 중국은.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중국처럼 결국은 미국에서 다 만들 수 있게 바꿔야겠어. 그러니까 나 인텔 밀어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그러니까 인텔을 제외한 나머지에겐 악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에 가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AI에 대한 수요 자체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인텔이 제가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키워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기술 격차가 언제 좁혀지고 실제로 삼성이나 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텔을 좋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망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기업이 그래도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단계에 갔다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자는 것이지 이 인텔이 이제 정부를 등에 업고 앞으로 뭐 크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베팅을 하는 거는 아니라서 글쎄요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전의 키를 네. 좀 주게 네, 됐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얘기를 해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또 뭐 장 후반에는 상승폭 많이 줄이긴 했는데 오늘 2%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뭐 HBM4 샘플에 대해서 네. 엔비디아가 신뢰성 검증을 통과시켰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오늘 좀 오름세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도 반등의 시간을 좀 꿈꿔볼 수 있는 걸까요? 저희 LS증권에서는 삼성전자를 좀 더 선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랑 반도체 업종에서 뭘 더 선호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은 좀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사실 HBM을 바라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작년 같은 경우를 봤을 때에는 독점적인 지위를 작년과 올해를 바라봤을 때에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내년을 바라봤을 때에는 이제 시장이 하반기에 접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내년에 대한 전망치들을 가져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평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위축이 될 수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테스트에 통과하는 부분들을 비롯해서 다른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업체들이 조금은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캐파 투자를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시장에 참여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에는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으나 이 HBM이라는 것을 판매를 하는 반도체 업체 측면에서 시장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경쟁 강도가 올라가는 시장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 이제 네.
미국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환전을 해야 되는데 1,400원까지 다 와버렸어요. 네. 그러면 왠지 1,350원 얼마 전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달러는 약세가 될 거야라고 대부분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 1,400원인데 지금 미국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환전해서 지금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환전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ETF들 보면은 H라고 써 있는 해지되어 있는 자산들이 있어요. 그런 미국 ETF를 타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연히 이제 원달러가 좀 하락할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데에는 미국 같은 경우가 저희는 이제 내년을 바라봤을 때 미국의 성장 기대감이 조금씩 더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린 이후에 다음 카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환율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달러를 약세로 좀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대 국가에 대한 환율을 강세로 좀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환율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미국이 성장기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랑 달러가 다시 약세가 될 것 같다는 얘기랑은 두 개가 배치되는 얘기잖아요. 미국이 맞습니다. 한국보다 더 좋아지면 달러가 더 강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하락으로 보는 거는 그러면 트럼프 때문이다. 그냥 이것만으로 그렇죠. 봐야 되는 환율 건가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거는 시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연말 정도는 돼야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성장에 대한 그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환율 이야기 나온 김에 간밤에 외환 시장도 채권 시장도 사실 또 한 번 트럼프가 연준 흔들기에 나섰다라는 부분에 주목했던 것 같은데 요건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연준을 흔든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 저는 그만큼 트럼프에게 있어서 지금 금리라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금리가 특히나 더 중요한 이유가 미국 정부의 부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성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면은 사실 좀 원활한 투자 활동이 나타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단연코 금리에 대한 하락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는 제일 포커스를 받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는 실적 잘 나오겠죠. 네, 잘 나올 거고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중국창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못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충당금 쌓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이번 분기에 좀 환입을 하느냐 아니면 다음 분기에 좀 잡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수치상의 문제이고 시기상의 문제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과 같이 좀 우려 섞인 부분들을 약간은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챙겨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까지도.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란에 최근 원전주가 급락했었죠. 하지만 업계와 증권가를 중심으로 원전주의 성장 잠재력이 여전하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오늘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수원은 오는 23일 웨스팅하우스를 방문해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고 특히 25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원전 협력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보성 파워텍이 오늘 21%대 급등하면서 4,070원에 마감했고요. 한전기술이 15%대 오르면서 10만 300원, 대우건설이 13%대 올랐고 에너토크와 두산에너빌리티도 각각 6%, 7%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 전반에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나프타 분해 설비, 즉 NCC 생산 능력의 최대 25%인 270만에서 370만 톤을 감축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전제로 금융, 세제, R&D를 포함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고 금융당국과 금융권도 구조조정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 롯데케미칼이 7%대 오르면서 66,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대한유화가 7%대 오름세로 10만 4천원, LG화학도 오늘 3%대 올랐고 금호석유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각각 3%, 0.5%대 오름세 보이면서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택 건설 업체인 풀티그룹과 닥터호튼, 그리고 미국 생활용품 제조사 프록터앤갬블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풀티그룹입니다. 현재 주가는 124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35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44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3달러 30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 고수익 고객층인 무부업과 55세 이상 액티브 어덜츠 부문 비중이 60%를 넘어서면서 전반적인 주택 수요 부진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액티브 어덜츠 전용 델 외부 커뮤니티의 주문이 늘면서 올해 해당 부문 매출은 25%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토지 보유를 줄이고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편으로 마진 방어에 나서는 한편 신규 브랜드 델 외부 익스플로어로 45세 이상 하이엔드 수요까지 공략할 계획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이러한 전략이 차별화된 흐름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닥터호튼입니다. 현재 주가는 163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최고 목표 주가는 187달러로 제시됐습니다. 3분기 매출은 92억 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3달러 36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특히 예상보다 많은 주택 완공 물량이 발생하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21.8%로 가이던스와 시장 기대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은 여전히 높은 모기지 금리로 부진하지만 금리가 소폭 하락했을 때 구매자들의 활동이 회복되는 모습이 관측됐고 토지 가격 하락과 풍부한 인력 그리고 제한적인 관세 영향 같은 긍정적인 요인도 나타났습니다. 또 닥터호튼은 올해 들어 자사주 매입 규모를 분기마다 상향하면서 3분기까지 누적 36달러를 매입해 주가 하방을 지지할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프록터앤갬블입니다. 현재 주가는 159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73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4분기 매출은 208억 9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1달러 48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각각 웃돌았습니다. 특히 질레트, 브라운 같은 쉐이빙 부문은 생산성 개선에 힘입어서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 매출 성장률을 1에서 5%로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의 소비 둔화 우려 그리고 관세 부담을 반영한 겁니다. 또 중국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가 절감과 제품 믹스 개선, 가격 인상을 통해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위고비가 장악했던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마운자로가 출시되면서 처방받기 위해서 오픈런까지 벌어졌고 또 사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익히 알려진 위고비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하는 새로운 약이 한국에서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위고비, 마운자로의 인기와 더불어서 요즘 제약바이오 업계를 논할 때 비만 치료제가 빠질 수 없게 됐는데요. 해외 기업의 비만 치료제만 효과가 있는지 또 국내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전 증권사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연구원이셨던 강하나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내 시장에서 계속 위고비가 독주 체제였었는데 이제 마운자로가 국내에 상륙을 했습니다. 위고비랑 마운자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위고비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GLP-1 유사체, 단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운자로는 GLP-1과 GIP, 위 억제를 하는 펩타이드까지 작용을 하는 이중 작용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효능이 더 좋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마운자로가 이중작용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너지가 이 두 개를 타깃하면서 더 나기 때문인데요. GLP-1이 기본적으로 식욕 억제 그리고 인슐린 촉진을 야기한다라고 한다면 GIP-1은 인슐린 촉진에다가 지방대사 개선까지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자극을 하면서 마운자로가 혈당을 잡고 살도 빼는 그건 정말 좋은 약이라는 게 일석이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럼 지금 실제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나라에서 팔린다면 네. 실질적으로는 어느 쪽이 더 유망할까요? 더 실제로는 근데 마운자로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저용량은 마운자로가 더 쌉니다. 와. 저용량은 마운자로가 더 싸고요. 고용량은 마운자로가 더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오히려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더 싸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마운자로의 체중 감량 효과가 아무래도 더 뛰어나잖아요. 이게 뭐 1, 2% 차이가 아니라 거의 5% 정도 체중 감량 효과가 차이가 난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도 옛날에 위고비를 맞다가 젯바운드, 이제 마운자로의 비만 치료제 이름이죠. 젯바운드로 바꿨다고 트위터에 X에 올린 만큼 마운자로의 효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걸 입증해주는 그런 계기 중 하나였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무래도 위고비가 최근 적응증 확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심혈관 질환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지방 간염, 메쉬까지 적응증 확장을 했는데 뭐 마운자로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계속 그 길을 밟고 있고 일단 비만 쪽은 미국에서 마운자로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위고비를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만큼 비만 쪽에서는 일단은 마운자로가 지금 이기고 있고 나머지 적응증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위고비가 더 많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고비가 이길 수 있겠으나 이제 비만 쪽은 마운자로가 더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호도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위고비를 만들어냈던 노보노디스크나 또 지금 주가 차이도 생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노보노디스크가 훨씬 더 잘 나가는 느낌이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일라이릴리의 주가 상승률이 더 좋은 느낌이거든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거의 1년 사이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반토막 네. 났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위고비의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미국의 비만 시장이 정말 크거든요.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고비의 점유율이 마운자로보다 이렇게 빠르게 떨어진다면 당연히 주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 외의 지역에서도 위고비의 상승률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고 이번 실적 발표 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위고비 마운자로 모두 성장세는 굉장히 가파르고 매출 성장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두 기업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다른 대형 제약사들 대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더 비쌀 수 있었던 이유는 성장세잖아요. 성장세가 계속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많이 된 것이고 일라일릴리는 최근에 또 주가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임상이 기대치 대비
낮다고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 하나하나가 이 기업들의 가치에 정말 크게 반영이 된 걸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비만 치료제가 연구해서 개발해서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네. 화이자 같은 데도 다 포기한다. 막 이러고 맞습니다. 나오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는 주가는 더 떨어지고. 네. 그래서 무슨 나머지 빅파마 주식들은 노보도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반토막 이상 맞습니다. 빠졌고 릴리 빼고는 다 망가진 느낌인데 네. 지금 이 바이오 주식들이 최근 들어서 약간 살아나는 듯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좀 추세가 좀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기업별로 개별 이슈로 너무 많이 변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 비만 당뇨 관련 학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좀 신기한 부분은 해외 기업들보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상승률이 더 좋은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물론 비만 치료제가 엄청난 글로벌 트렌드고 미국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로 인한 상승률이 되게 큰 것도 사실입니다. 바이킹 테라피틱스도 며칠 전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기 직전까지 한 달간 30%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 바이오텍이고 몇 조 원 되는 바이오텍이 그 정도 상승하는 건 되게 많이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40% 빠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40% 하락을 했고 어제 외사 리포트에서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5% 정도 반등을 하는 약간의 반등하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 변동폭이 크다는 것 자체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엄청나게 뜨겁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라일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기대치보다 조금 낮다고 해서 13%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일라일리 거의 1,000조 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 100조 원의 시가총액이 떨어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만 치료제 하나하나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가치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성공 확률이 다들 조금씩은 있는 거니까요. 실패를 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릴리 같은 경우는 서학개미들이 빠졌을 때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 네, 전주 맞습니다. 안에도 엄청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릴리 임직원들도 매수를 막 네, 했더라고요. 고시된 맞습니다. 걸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투자하기에는 그냥 적합한 시기다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저는 오히려 보시기에는? 급락을 했을 때 네. 비만 치료제 개발사들이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고 이게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일라일릴리의 올포글리프론도 사실은 막 실패라고 하기에는 체중 감량 효과가 기대치 대비 떨어지긴 했지만 위고비,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의 경구용 대비 편의성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는 올포글리프론의 매출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예요? 경구용 먹기만 하는 거랑 주사랑 이런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차이라고 들면. 하시면 뭐 그러니까 실제 체중감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제로 투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체중 감량 효과에 있어서는 주사제가 독보적으로 뛰어납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구용으로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게 이번 바이킹 테라피틱스의 임상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사제를 투여하다가 유지요법으로 썼을 때 그런 유지요법의 효능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주사제가 사실은 우리가 계속 투여를 할 수는 없거든요. 뭐 당연히 할 수는 있겠죠.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가격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사를 맞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주사제형으로 체중 감량을 많이 해놓은 다음에 주사제형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요요를 막기 위해서 유지요법으로 경구용을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은 고도 비만 환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외의 지역은 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지역의 사람들은 경구용을 더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포글리프론도 12.4%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줬거든요. 바이킹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좀 있다고 하지만 부작용을 제외하고 봤을 때 13주에 14, 5%의 체중 감량 효과면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전 충분히 경구용도 시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고도 환자들은 주사 제형으로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질환이니까요. 근데 지금 뭐 여전히 인기 너무나 뜨겁고 한데 여태까지 뭔가 이런 후속 제품들에 대한 개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중단이 되고 지금 네. 제형의 변화로 가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말씀해 주셨던 경구형도 있고 또 장기- 패치형도 네, 있고 뭐 맞습니다.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혹시 이미 발전을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요, 그렇기에는 경구용도 여전히 개발을 더 많이 해야 하고요.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제조를 했을 때 대규모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주사 제형보다 싸게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번 바이킹도 문제가 뭐였냐면 120mg이었어요. 용량이 너무 컸단 말이에요. 주사 제형이 10mg 이하로 했을 때도 효능이 그것보다 좋은데 120mg으로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원료가 많이 들어가니 가성비가 안 가성비가 나면.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경구용이.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적은 용량으로 주사 제형까지 효능이 비슷해지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아직은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패치형은 좀 더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사 제형 중에서도 일주일에 1회 제형에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제형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는 제형으로 대형 제약사들도 어느 정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라일리 카모루스라는 기업과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뭐 펩트로이나 인벤티지랩 최근에 상장한 G2G 바이오도 그런 것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좋은 건데요. 이런 업사이드가 여전히 남아 있는 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좀 내려오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은 것이지 않을까. 아직은 위너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비만 치료제 만들기 어렵다 네.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진짜 빅파마들 둘밖에 없는데 네. 거기에 국내 회사들이 제약사들이 비만 치료제 만든다 그러고 해가지고 뭐 제형 바꾸는 쪽은 뭐 당연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만들어서 이걸 성공을 해서 진짜 그 경쟁력이 있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요? 뭐 당연히 0은 아니죠. 뭐 엄청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0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일라일릴리가 올포글리프론에 어찌 됐든 전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임상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포글리프론도 사온 거예요. 주가의 제약, 일본 제약사로부터 사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을 한다는 것보다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혹은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GLP-1이라는 타겟이 입증이 됐다고 끝이 아니라 GLP-1 같은 타겟이라고 하더라도 성공하는 기업이 있고 실패하는 기업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성공을 할 것이다라고 본다기보다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좀 보고 100%의 성공 확률로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이 정도의 임상 데이터면 추후에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정도로 보는 게 혹은 몇몇 분들은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학회의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내 증시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너무 많은 상황이긴 네. 한데 어떤 종목이 그래도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걸까요? 뭐 국내 임상 3상을 마치는 게 한미약품이긴 합니다. 그런데 체중 감량 효과에 있어서 마운자로나 위고비처럼 당연히 그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는 나오지 않고요. 다만 경구용이고 경구용도 개발 중이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파이프라인도 개발 중이고 근데 에페글라네타이드는 뭐 경구용은 아니지만 지금 임상 3상이 이제 끝나가고 내년에 우리나라에 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주사 제형이고 효능이 떨어지면 누가 써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싸면 뭐 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아권은 체중 감량 효과가 크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미약품은 비만으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D&D 파마텍이나 펩트론, G2G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D&D 파마텍은 메세라라는 구글이 2천억 원을 투자한
글로벌 빅바이오텍의 비만 치료제 6종을 라이선스 아웃을 한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한 4-5개의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임상 데이터 발표를 많이 앞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펩스론이나 뭐 인벤티지랩 혹은 G2G 바이오는 어쨌든 뭐 테스트를 다 체결한 거긴 하지만 대형사들과 한두 군데 정도는 다 테스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기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의 수요는 있으니 그래도 다들 그런 계약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걸 개발할 때 네.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뭐 되게 도움이 되고 개발 속도로 빠를 거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얘기 들어보면 뭔가 기술을 잘 만든 다음에 그걸 빨리 잘 팔아야 된다. 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솔직히 이런 기업들이 다 AI나 이런 뭐 어떤 시뮬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페셜한 뭔가의 노하우가 있어서 개발을 더 잘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나라 기업 경쟁 상대랑 비교했을 때. 이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의 경우에는 AI를 활용한다기보다 자기들이 특허를 갖고 있고 개발을 했었던 물질 혹은 물질. 타겟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또 따로 따로 있는 있어요. 거고요. 이런 비만 치료제 쪽에서 그래도 AI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GLP-1이나 GIP, 뭐 글루카곤 이런 타겟이 아니라 다른 타겟도 비만 치료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라일리도 최근에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인 슈퍼루미널 메디슨과 신약 개발 솔루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새로운 타겟도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아직까지 비만 치료제들의 한계가 명확하니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타겟을 찾으면 더 좋을 거니까요. 그런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국내 제약 바이오주들이 약간 기술 수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찬사들을 받고 하긴 네. 했었는데 이게 너무 초기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타이틀 나오는 거 대비해서 금액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진짜 좋은 약은 초기 단계에 팔려도 제 값을 받습니다. 그 예시가 마드리갈이라는 바이오텍이 있어요. 세계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인데요. 마드리갈이 최근에 자신의 메쉬 치료제와 병용 투여를 하기 위한 GLP-1 경구용 치료제를 사왔습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사왔어요. CSPS? 이름이 어쨌든 그 기업으로부터 경구용 GLP-1을 하나 사왔는데 전임상 단계였습니다. 근데 선급금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을 1,700억 원 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좋은 약, 정말 좋은 파이프라인은 제값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성급금 비율이 너무 낮거나 자꾸 비공개를 해버린다라는 점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타사 대비 좀 낮은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임상 단계에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든 중국 바이오 기업이든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FDA 노하우도 없으니 안 그래도 지금 FDA가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있고 막 보건기관들이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이걸 막 하나하나 처음부터 막 로비를 해서 막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게 정말 아이디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라이선스 아웃을 하고 나중에 돈이 좀 쌓이면 내 거를 개발을 하는 게 투트랙 전략으로 최고인 거죠. 그래서 전임상 단계든 뭐 임상 1상이든 다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건 좋은 거다. 다만 좀 제값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뭐 ABL 바이오도 전임상 단계에서 사노피에 라이선스 아웃 할 때 선급금만 그때 거의 단기 마일스톤까지 해서 1,000억 원 이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질은 충분한 가치를 받고 그래도 라이선스 아웃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바이오 투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일단 단어 자체가 GLP-1 여기서부터 어렵거든요. 일단 그냥 살 빠진다 뭐 이런 정도가 쉽고 근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 단순하게는 국내 바이오 사야 돼 아니면 미국 바이오 사야 돼 아니면 그리고 바이오텍 사야 돼
빅파마 사야 돼. 왜냐하면 네. 바이오텍은 뭐 하루에 막 몇십 프로씩 맨날 움직이니까. 그렇죠. 미국은 더더욱 미국은 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네. 또 이제 좀 대박을 꿈꾸는 분들은 그런 걸 좀 찾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뭘 봐서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누군가 추천을 하더라도 네. 추천했는데 이게 좋냐 나쁘냐는 그래도 조금은 체크해 볼 수 네. 있는 민간인이.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딥하지 않아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네.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보여. 뭐 이런 걸 체크할 방법은 아예 없나요? 뭐 사실은 기존 임상 데이터를 보고 비교를 하는 게 최선이죠. 근데 이제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긴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이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바이킹 테라피틱스든 일라일리든 뭐 어디든 임상 데이터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 좀 오르더라고요. 어찌됐든 임상 데이터 발표 타임라인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그 시기가 다가올 때 어느 정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든 해외 기업이든 그런 경향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베스트는 임상 데이터까지 잘 나오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더 상승폭이 훨씬 더 크고 미국은 더 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대를 하셨을 때 그래도 하락폭이 컸을 때 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 데이터를 내가 봤을 때 기존 다른 치료제들 대비 나쁘지 않은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 또한 가장 큰 기회로 다가올 때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뭐 빅파마를 사야 돼, 빅바이오텍을 사야 돼 뭐 이런 관점보다는 진짜 저는 나눠서 그냥 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미국 바이오텍들도 되게 매력 없어요. 있는 기업들이 네. 너무 많아져서 그죠. 미국 바이오텍들이 금리 인하기가 돼서. 인하기가 되니까 슬슬 조금 많이 올랐어요, 반등을 최근에. 네, 그래서 하는 여쭤본 모습이라 저는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 바이오가 많이 죽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사실은 사기는 더 좋은 시기고 8, 9월이 원래 역사적으로 제약바이오 지수가 안 좋았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8, 9월이 사실 매수를 하기에는 더 좋은 시기고 미국 바이오의 경우에도 반등을 시작했으니까 금리나 9월에 만약에 된다면 이제 같이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뭐 계속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쓴 기억 하나씩은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좀 마음이 다스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넷플릭스의 K-팝 데몬헌터스 다시 주간 시청 순위 1위에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캐대언의 인기가 여전히 K-푸드의 인기 상승세에도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불닭볶음면을 외국인들이 우리보다도 더 자주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이제 삼양 같은 경우 불닭볶음면 하나로 완전히 이제 회사가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김밥 관련해서도 상승세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냉동 김밥까지도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삼양식품부터 해외 시장 전략을 새롭게 세운 또 주류 업계 소식까지도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김정욱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캐대언의 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김밥을 그렇게 열심히 먹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또 이 음식료 업종 자체로 해서 보면 네. 대미 수출은 또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6월달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좀 선수요가 좀 있었고요. 이 재고를 좀 리스타킹하는 경우들이 나와서 6월 달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일단 수출이 좋았고 7월 달에 이제 감소를 보인 상황입니다. 근데 국가별로는 이제 좀 차이가 있었고 전체 라면 수출은 7월에도 20% 성장을 이어갔거든요. 미국이 내려갔지. 그래서 여전히 이제 해외 전체로 봤을 때는 성장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이제 관세가 좀 정립이 됐기 때문에 15% 관세에 대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이 관세 영향을 이겨낼지 이제 가격 인상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품 기업들의 제품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B2C 제품이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높지가 않거든요. 뭐 2,000원에서 한 3,000원 수준, 뭐 냉동식품이 비싸도 한 10,000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 7, 8% 정도의 가격 인상을 인해서 이제 관세 영향을 많이 상쇄할 것 같고요. 그 정도 가격 인상이라면 절대 가격 수준으로도 이제 뭐 한 500원, 1,000원 내외에 이제 위치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저항도 적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효과 등 이제 이런 정책들이 정리가 되고 전략들을 세우면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다시 성장세가 회복되지 않을까 미국 쪽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100% 국내 생산이고 그다음에 네.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뭐 현지도 좀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100%여도 실제로 관세를 맞아도 이제 독점적인 지위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과나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건가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삼양식품은 거의 100% 수출로 대응을 하고 있고 농심, CJ 제일제당, 풀무원 등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현지 업체들은 이제 관세 영향은 피할 수 있으나 또 현지 원재료비 부담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 물류비 부담 등을 그대로 좀 받기 때문에 수익성에 좀 저하가 좀 상반기에 조금 두드러졌었고요. 오히려 삼양식품은 이제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이제 원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효과가 좋았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관세 영향 봤을 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조금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뭐 카피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거든요. 라면이라는 게 많아야 한 500원, 1,000원 정도. 그렇다면 이 정도 지불하고 그냥 오리지널티,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먹겠다 이런 수요가 많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삼양도 뭐 관세 영향이 긍정적인 건 아니죠, 사실 아니지만 이 부분은 이제 15% 정도라면 기존에 우려했던 25%보다는 좀 낮은 상황인 거는 긍정적이고 기업이 어느 정도 가격 인상으로 그 관세 영향을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파워와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했을 때는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자 이탈이 나올까 이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하반기부터 이제 기대되는 부분은 삼양식품이 이제 7월부터 밀양 2공장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이제 계획대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7월 한 달 기준으로 25%를 좀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로 60에서 70% 정도를 이제 12월 기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순항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국내에서 라면 시장 뭐 하면 1위가 네. 농심이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판도가 완전 삼양식품이 훨씬 더 앞서 나가게 되면서 네. 판도 자체가 바뀐 느낌인데 네네. 농심이 그래도 이제는 좀 해외에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최근에도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캐대헌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요. 농심의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해외 진출한 역사는 매우 길죠. 농심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삼양식품의 이제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면서 이 제품 제형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외 소비자들이 먹기에는 이런 국물 있는 라면이 좀 익숙하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뭐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대표적으로 많지 해외에서는 뭔가 뜨거운 국물에 이렇게 음식을 말아 먹는 문화가 이렇게 아주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이제 볶음면 형태이기 때문에 파스타하고도 유사했고 예, 소비자들을 조금 사로잡기에 좋은 제형이었다. 또 맛에서는 아주 극도로 매운맛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게 재미 요소를 줬었는데요. 결국 이제 제가 삼양식품의 성공 요인으로 꼽는 배경은 이게 단순히 라면으로서만 소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얘는 이 라면뿐만이 아니라 그냥 SNS의 컨텐츠가 돼버렸습니다. 불닭볶음면을 사게 되면 라면만 먹는 게 아니라 SNS에 올릴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만들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목적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가격은 저렴하고 또 유통기한이 길고 보관이 용이하고 가볍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다 결합이 돼서 인기를 끌 건데요. 농심 같은 경우 그래서 제형과 맛에 집중해서 투움바신 라면을 출시했습니다. 투움바 출시했는데 까르보 불닭의 일종의 좀 카피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투움바는 그래서 맛과 제형은 캐치를 했다. 볶음면이면서 좀 크리미한 매운맛, 소비자들 좋아하는. 하지만 이게 이 후발 제품이고 카피 제품이기 때문에 더 큰 이슈, 더 큰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좀 퀘스천이거든요. 사실
올해 2분기 출시하고 나서 지금 온라인상의 SNS 컨텐츠가 뭐 열풍을 불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는 후속 기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서 뭐 농심과 삼양을 비교해 보면 농심이 삼양보다 여전히 매출도 크고, 예, 미국이나 이제 미국 외 지역 여러 지역을 커버한 것도 맞지만 수익성 차이가 큽니다. 농심은 아무래도 국내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라면 마진율이 한 4, 5%대 머물러 있고요. 삼양은 절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80%에 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라면 마진율이 피크 시기에는 25%까지. 예, 지금 최근 2분기에도 21%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총으로 비교해 보면은 삼양식품이 농심이 한 4배 정도 이렇게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삼양식품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삼양식품은 좀 불닭볶음면이라는 인기 상품 하나로 뭔가 상품이 딱 집중되어 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게 몰래카메라인가 싶었던 게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매운맛을 좋아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인기도 보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SNS에서 좀 챌린지 형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좀 일시적인 인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제품군이 너무 불닭볶음면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네. 삼양식품은 좀 앞으로는 좀 뭔가 다른 대비책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이 두 가지인데요. 이 불닭볶음면 뭐 게임 사랑 비교했을 때 원 IP인 거잖아요. 어쨌든 IP가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원 IP에 대한 챌린지는 계속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거는 불닭볶음면이 우리나라 출시된 시기가 2012년도입니다. 오, 네. 벌써 그렇게 벌써 됐나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수한 제품이 됐고 라면 시장에서 2012년 불닭볶음면 이후에 스테디로 자리 잡은 제품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라면 시장의 제품 브랜드 그리고 이제 뭐 수입 제품 다 더했을 때 PB까지 지금 한 500개가 넘는 라면이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예. 너무 많은 시중의 라면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하여금 한 제품이 나와서 꾸준히 먹게 하기에는 단순히 맛과 가격, 퀄리티만으로는 한계가 좀 명확한 겁니다. 불닭볶음면도 재미 요소가 결합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닭볶음면의 국내 매출액은 약 1,500억 정도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초중고 대학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 계속 소비자로 남아주는 거죠. 네, 새로운 이 초중고 대학생들 유입이 되고 이 사람들이 소비자가 되고 또 이탈한 소비자도 있죠. 30대가 넘어가면 좀 먹기 힘들잖아요, 제품이. 그래서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세대에서 꾸준히 소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10년 이상 장수한 제품이 되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소비자층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고성장 시작한 게 2018년도입니다. 네, 중국도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성장률이 2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리고 27년도에는 중국 공장도 건설을 할 거고요. 완공을 할 거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인기를 누린 지가 한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기간 동안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이 증설 물량들이 흡수가 된다라는 거는 재구매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회사는 이제 말씀하신 이제 신제품 측면에서 최근에 소스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이 회사 베이스는 좀 코인 육수 베이스이긴 한데 기존에 이제 불닭 소스랑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좀 신제품 신규 카테고리 확대를 위해서 이 소스 회사 M&A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결국 먹는 거니까 경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피가 계속 있잖아요. 네. 근데도 계속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농심, 오뚜기도 라면 이제 만드니까 그러면 네. 실제로 그렇게 경쟁사가 계속 나타나면 삼양 같은 경우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뭔가의 정책이나 아니면 전략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맵탱이라든지 브랜드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삼양 자체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글로벌 높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제품이 또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양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불닭에 경쟁 제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닭도 중요하지만 불닭 외 브랜드를 또 키우는 걸 목표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뚜기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관련해서 이제 계속 좀 뭐 매운맛의 볶음면 신제품을 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 포인트가 오히려 좀 많지 않다라는 게 뭐 가격이라든지 여기서 확실히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게 크지 않다면 소비자 이탈이 저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먹던 거를 먹는 거고 이게 일종의 좀 중독이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맛에는 그리고 그 미묘한 소스의 차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갈리는 게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소비자 이탈을 좀 막으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점유율을 더 가져가려고 매출을 더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라면이나 뭐 스낵이나 다 지금 해외 시장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류업계도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하이트진로도 이제 베트남 공장을 이제 건설 중에 있고요. 롯데도 이제 소주 쪽으로 이제 글로벌 해외 쪽으로 수출 노려보고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벌써 이제 동남아에 가시면 한글 라벨로 된 소주들이 있습니다. 건배, 태양, 선물 현지 업체들이 만들어서 팔고 있는 소주입니다. 네. 마치 한국 제품인 한국 제품인 것처럼 예, 워낙 K 소주가 인기가 있으니까 현지 업체들이 이제 소주를 만드는 게 아주 어려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예, 물에다가 99.9% 주정 알코올 주정을 타고 여기에 감미료를 넣어서 만드는 게 소주인데 우리나라 소주병처럼 초록색으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동남아 시장에서의 소주 시장 성장률은 거의 100%를 상회하거든요. 100%, 200%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의 성장률은 한 10%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현지 업체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은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현지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에는 무슬림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는 할랄 소주라고 해서 무알콜 소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병에 알코올은 아니고 음료수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담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물인데 이제 소주를 먹는 감성을 느끼고 싶은 거죠, 소비자들이. 예. 할랄 소주로 대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늦은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소주 쪽은 기대가 많지만 또 반면에 위험 요인도 있고 저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소맥 문화 이런 문화 컬처적으로 좀 나가줘야 이런 영상과 컨텐츠와 같이 나가줘야 K 소주를 먹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뭐 소주가 좋다라면 해외 소주를 먹는 것도 이제 문제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소주를 만들어서 재밌어, 맛있어 이런 걸 만들어준다라면 K 소주가 이제 글로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도 컨텐츠 영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네. 문화적으로 좀 더 브랜드를 확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테라가 인기를 끌었을 때는 테슬라, 테지나 이런 이제 폭탄주 문화가 유행을 끌면서 점유율을 빠르게 키웠거든요. 하이트진로가 테라 출시 이전에 점유율이 20%가 깨질 뻔했습니다. 나오거나 40%까지 올라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테라와 차밋을 진로란 소주를 먹을 이유들을 만들어준 게 좀 마케팅적으로 통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해외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네.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이모님을 모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아, 폭탄주 맞습니다. 만드는 이모님, 네. 예, 소맥 만드는 이모님을 모셔와서 그거 따라하기 뭐 이런 거 챌린징하면은 되게 인기가 많아질 것 같네요. 그럼 그렇고 지금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K롤 그래서 김밥 나오면서 예. 김이 한국에서 없다고 좋은 김은 한국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해외에서는 김 스낵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더 비싸지고 더 품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연관돼 있는 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이 확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김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주 엔드단에서는 뭐 풀무원,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같은 가공식품 업체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근데 당장은 이런 기업들이 직접 투자해 생산하기보다는 OEM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의 연간 김밥 매출액이 한 100억을 좀 상회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이런 뉴스 플로우나 인기 대비해서 실제 매출로 찍히는 효과는 좀 적긴 합니다. 근데 김밥의 인기는 사실 2, 3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미국 내에서 트레이더스 조에서 이제 냉동김밥 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중소 이제 비상장 업체가 이제 제조를 해서 이제 냉동식품 공급을 했는데 가격도 싸고요. 한 5,000원 정도. 그러니까 5,000원으로 한 끼를 때울 수 있고 또 이 안에 이 육류 제품 수출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우엉이 들어갔는데 이게 비건으로 통하면서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를 대체하는데 5,000원 간편하고 뭔가 이제 이런 탄수화물류에 뭔가 싸먹는 거는 해외에서 다 익숙하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통하면서 인기를 끌었고 저는 이 뭐 냉동 김밥 같은 경우는 향후에 또 이제 카테고리로서 이제 하나의 자리 잡을 수 있는 제품이긴 한데 이게 냉동식품이기 때문에 라면만큼 빠르게 퍼지기에는 또 한계성이 있다. 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결국 해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유통기한이 길고 콜드체인이 없는 보관 방식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이게 전 세계로 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냉동김밥 인기를 끈다라면 이미 좀 갖춰져 있는 유통과 기존의 공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제일제당, 풀무원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스낵 이런 건 없나요? 김스낵도 제일제당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제당이 하고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CJ 제일제당, 풀무원 이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지금 뭐 여전히 상반기에 좋았던 삼양식품 그리고 저희가 오늘 K푸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지만 KTNG 같은 기업도 오히려 한류 열풍으로 국내 담배가 잘 팔리거든요. 중동 아태 지역에서. 그래서 KTNG 상반기에 좋았던 흐름을 하반기에 이어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하반기에 좀 넥스트가 뭘까 고민해 본다라면 이미 이제 실적 1, 2분기 조금 부진을 털어내고 있는 제일제당이나 풀무원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미증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많이 했었던 잭슨홀 미팅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간밤 어떻게 또 보고 계실까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시작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거의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였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거의 고압 수준까지 올리면서 만회했죠. 만회하면서 끝냈어서 오늘 엔비디아가 다시 상승세로 도느냐 이게 이제 기술주 AI 관련 주식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보시면서 반등이 일어난다면 같이 조금 따라 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 엔비디아 움직임 이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쇼 플러스와 관련된 또 간단한 퀴즈를 푸시면 추첨을 통해서 200분께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SBS 비즈 앱, SNS X, 스레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